자, 봅시다. 오늘 2단원 나갑니다. 원자의 구조 나갈 거고요. 계절감이 확 느껴지지? 자, 구석탱이에 있던 걸 꺼내 입어가지고. 자, 2단원은 여러분 시험범위 들어가는데 앞에 원자의 구조 얘기가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서 자, 그 부분들 좀 해볼 거예요. 자, 2단원에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양성자라든지 원자핵, 그 다음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 과정들을 잠깐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원자 구조가 발견되는 과정들을 보면 제일 먼저 원자라는 걸 발견한 사람,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이죠. 누구? 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치? 그래서 돌턴은 원자는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 단단한 구형의 이런 입자일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원자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치? 톰슨이라는 사람이 뭐를? 전자를 발견하죠. 그래서 돌턴이 원자를 발견했다면 그치?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거고 그래서 원자는 그 안에 요렇게 전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요렇게 자 플러스 전기를 띤 놈들로 채워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뭐를? 원자 핵을 발견하죠. 그래서 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어라는 사람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이 돌고 있는 거 맞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궤도에서 이렇게 껍질을 만들면서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전자의 정확한 위치나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해서 전자가 분포하는 확률로 우리가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전자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했을 때 이런 이제 과정들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러한 이제 발견들이 가지는 의미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돌턴은 처음으로 이제 물질들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얘기했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돌턴은 이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다. 따라서 얘는 깨지지 않는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니? 단순히 전자를 발견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그럼 원자가 가장 작다고 했는데 원자보다 더 작은 놈이 나온 거잖아. 그죠? 따라서 원자는 깨지면 그 안에 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자는 깨진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원자 핵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자 원자 핵 플러스가 다 여기 넓게 퍼져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플러스가 요 가운데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전자들 뺀 나머지 공간은 뭐야? 그쵸? 나머지 공간은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자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걸 밝혀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얘가 문제로 나올 때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자 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리다 볼 뻔했네. 자, 이건 맞는 겁니다. 원자 핵 자체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전자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원자 핵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원자 핵은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요거는 틀려요. 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요. 원자 핵도 원자 전체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치? 그래서 원자 핵이 원자 크기, 즉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요 얘기 이제 헷갈리게 해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그러면 전자 껍질을 발견한 건 무슨 의미가 있니? 전자 껍질을 발견했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거 전자들이 특정한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 대부분 학교들 시험 범위가 많이 들어가야 보어 정도까지만 들어가고 지금 오비탈 안 들어가니까 뒤에 얘기는 됐고요. 자, 요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 기준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해서 가나다라마 이렇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자, 얘네들을 가하고 나다라마로 이렇게 나눴다. 그럼 이걸 이렇게 나눈 기준은 뭐겠니? 뭐예요? 그죠? 전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한 거죠. 자, 문제 해결했어. 이게 요 가하고 나다라마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기준이 되는 입자에 대한 설명해서 블라블라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런 걸 묻는다든지 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가나와 다라마를 분류했을 때 이때 기준이 되는 입자가 뭐야? 이건 원자 핵이죠. 그래서 원자 핵에 대한 설명을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물론 순서 맞추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림하고 같이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뭐 사진 찍을 사람 사진 찍으시고 캡처할 사람 캡처하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자, 이렇게, 자,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뭐야?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되죠.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 실험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전자를 발견했던 뭐 음극선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음극선 실험은요, 요런 이제 실험 장치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요 실험 장치에 요 안쪽은 진공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면 요렇게 여기에 이렇게 빛이 가더래요. 이 빛이 뭘까 하고 궁금했던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느냐. 자,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긴 게 플러스고요, 짧은 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뭐를 마이너스 플러스 전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얘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얘들이 이렇게 휘어지더라. 그럼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걸 보고, 아, 이 빛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마이너스 전기를 띄웠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밀려나고 플러스로 끌려갔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극에서, 만약에 플러스 극에서 나왔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때 나오는 빛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니까 이름을 음극선이라고 하자 라는 거고, 또 하나 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아낸 거고, 또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잠깐 봐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얘네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n극 s극 자석을 이용해도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치?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하잖아. 전기력과 자기력은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n극 s극을 가지고 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요것도 얘가 전기 띈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서 또 같은 실험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뭘 하느냐? 여기다 이렇게 바람개비를 달았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더래요. 그럼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거, 이게 돌아간다는 건 얘를 미는 뭐가 힘이 작용했다는 건데, 자, 힘은 F는 MA죠. 그지? MA가 뭐라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MA가 0이 아니면 뭐도 M도 0이 아니죠. 즉 질량이 0이 아니죠. 그래서 요 빛이 뭔진 모르겠지만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입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과 파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입자일 때와 파동일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입자는 질량을 가진다는 거예요. 파동은 질량이 없죠. 그치? 그래서 요 질량이 있다는 건 얘가 입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이제 실험들을 가지고 그 결과 요 빛이 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전기 띤 입자다. 얘를 앞으로 뭐라고 하자? 전자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발견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마 그 시험 문제나 아니면 교과서, 참고서 이런 거 보다 보면 여기 요렇게 빛이 가는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자 장애물을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 뒤에 이렇게 크게 이 장애물에 뭐가 그림자가 생겨요. 이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는 이 빛이 뭐 한다는 거? 직진한다는 거. 직진성을 나타내는 그런 실험이고요. 직진성을 나타낸다는 거는 이 빛이 입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이런 실험도 있다라는 거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자를 발견했던 음극선 실험이에요. 자, 또 지워보고요. 자, 이번에는 원자 핵을 발견했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그 실험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요걸 잠깐 먼저 봐야 돼요. 여기 알파 입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요 얘기를 잠깐 봅시다. 일단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헬륨의 원자 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헬륨의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하는 거니까 아직은 원자 핵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라고? 알파 입자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이 전까지 발견된 건 뭐야? 전자밖에 없었잖아.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띄었거든?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얘는 플러스 전기 띄어요. 게다가
헬륨은 가볍지만 그 전에 발견된 건 전자밖에 없다니까. 전자에 비해서는 되게 무거웠어요. 그치? 그래서 질량이 큰.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이름을 알파 입자라고 지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요렇게 스크린을 설치해서 여기서 알파 입자를 요렇게 씁니다. 자, 요 스크린에 알파 입자가 굉장히 작으니까 눈에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알파 입자가 가서 스크린에 부딪히면 이게 형광빛이 빠바바박 하고 형광처럼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금을 한 겹, 금박을 이렇게 갖다 놓고 얘를 쏜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게 여기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갈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자, 그 전에 톰슨이 얘기한 건 원자들이 요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 뭐가? 전자들이 요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플러스 됐죠? 그러면 뭐가? 이 알파 입자가 여기를 요렇게 다 뚫고 지나갈 거다. 워낙에 무거운 놈이니까 여기 뚫고 지나갈 거다. 물론 일부분 요렇게 가다가 휘어지는 놈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띄고 이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기 띄었으니까 뭐 그 영향으로 약간 요렇게 휘어지는 놈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뭐 이 근처에서 여기 뭐 여기 가서 부딪히거나 여기 가서 부딪히거나 뭐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데도 흔적이 남았더래요. 무슨 말이야? 여기서 맞고 튕겨 나간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대부분은 여기를 통과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약 2,000개 정도 쐈더니 그 중에 1개 정도 튕겨 나갔대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를 이렇게 통과했는데 가끔씩 여기 갑자기 이렇게 튕겨 나오는 애들이 갑자기 튕겨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뭔가 이 알파 입자들을 튕겨낼 만한 놈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가면서 자, 첫 번째 이 알파 입자 굉장히 무거운 놈인데 이 놈을 튕겨낼 정도면 밀리지 않고 튕겨낼 정도라면 질량이 굉장히 크고요. 단단하고 그 다음에 튕겨냈으니까 플러스 전기 띄고 그 다음에 2,000번 정도 쏘면 한 번 정도 튕겨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크기가 작은 그런 놈이 이 원자 안에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걸 원자 핵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걸 원자 핵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자 핵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자, 만약에 말입니다. 자, 여기 금으로 실험을 했는데 만약에 금이 아니라 알루미늄을 가지고 실험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니? 라는 거예요. 자, 금이 아니라 알루미늄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면 자, 여러분들 원자번호 20번까지 외우고 있니? 아직도 못 외웠으면 큰일 났는데. 자, 알루미늄은요, 여러분들 원자번호 13번이죠.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 외우는 것 중에 있어요. 금은 몰라도 돼. 여하튼 우리가 20번까지 외우는 것 중에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원자번호가 크다는 얘기는 원자번호가 작다는 얘기는 가면서 뭐가 양성자수가 줄어들겠지. 양성자수. 자, 원자번호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양성자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원자핵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원자핵이 작아지면 이거 튕겨 나오는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튕겨 나오는 알파 입자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튕겨 나오는 알파 입자의 개수가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니? 원소마다 원자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원소마다 원자의 종류들마다 뭐하니까? 들어가는 양성자 개수가 다르니까. 오케이?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전자핵이 있죠. 전자는 그렇지 않아요. 전자는 어떤 놈을 가지고 실험을 하건 다 똑같아요. 어느 원소에 있는 전자든지 다 똑같습니다. 전자는 어느 원소에서나 다 똑같지만 원자핵은 원소마다 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 원자핵 발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실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필요한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됐나요? 자, 지울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봅시다. 양성자를 발견하는 실험이 있어요. 시험제 잘 나오진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간단하니까 양극선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히 한번 봐두시면, 그치? 자, 요 양극선 실험은요, 우리 아까 앞에 봤던 전자를 발견했던 음극선 실험하고요 비슷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치? 자, 그때 자, 우리가 음극선 실험을 할 때는 요 안쪽이 진공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요 실험할 때는 여기에 수소 원자 기체가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하면 우리가 아까 음극선 실험 봤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음극선이 가요. 이렇게 음극선이 갑니다. 근데 음극선이 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 수소 원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죠? 자, 여기 이 음극선이 간다는 게 뭐야? 전자가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전자가 여기 요렇게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수소 원자에 있는 요 전자하고 여기서 빡 하고 충돌을 해요. 그러면서 자, 여기 있던 요 전자가 튕겨 나갑니다. 얘도 튕겨 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 그죠? 요 원자핵. 근데 수소 원자에 있는 원자핵은 뭐야? 양성자잖아. 그죠? 요 양성자만 남는 거예요. 그 양성자가 요렇게 날아갑니다. 왜? 이쪽이 뭐야?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잖아. 그죠? 양성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양성자가 요렇게 끌려갑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중에 일부가 요 구멍을 통해서 요 반대쪽으로 요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자, 요 사이에 있는 얘는 뭐야? 이거 음극선이죠. 전자입니다, 전자. 요 뒤에 있는 얘는 양극선이라고 해서 이게 양성자예요. 문제에서는 여기서 전자의 위치와 양성자의 위치를 얘가 양극선이니 얘가 양극선이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참고로 봐두시기 바래요. 문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한번 나왔을 때 애들이 잘 몰라요. 자, 이제 우린 배웠으니까 이게 나오기를 기도해야지. 왜? 딴 애들은 못 맞출 거니까. 알지? 자,
필기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이제 발견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봤는데,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 하면 그 구성 입자들의 성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원자 구성 입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을 만들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돌면서 원자를 구성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보게 돼요. 자, 이때 양성자의 질량은 그죠? 자, 정확한 질량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1, 중성자도 1. 양성자하고 중성자는요,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중성자가 아주 살짝 무겁지만, 그리고 전자는 약 1800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는 어떻다? 굉장히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띠는 전기양, 전하량입니다. 일단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띠게 돼요. 특히 양성자와 전자는 어떻다?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기를 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실제 얘네가 띄고 있는 자, 전하량, 전기의 양을 뭐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뭐 요 정도의 전기를 띄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요 정도의 전기를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느냐? 두 가지 유형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기 X 원자가 있는데 얘 원자 핵의 전하량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얼마로 할까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이다. 그럼 X원자는 누구겠니? 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때 자, 문제 조건이 나올 거예요. 단 이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라고 요렇게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을 우리가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어차피 알려줄 겁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면.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원자 핵이 전하량, 전기를 띈대요. 이만큼의 전기를 띈대요. 근데 원자 핵이 전기를 띠는 건 누구 때문에 전기를 띠는 거야? 양성자 때문이겠죠? 그지? 양성자들이 모여서 요만큼의 전기를 띠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19승 쿨롱에 전기를 띠게 하니까 양성자는 얼마에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에 전기를 띈다라는 겁니다. 전자와 양성자는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전기를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모여서 이 양성자들이 모여서 요만큼의 전기를 띠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개 모여야 돼요? 몇 개? 20개가 모여야지. 얘는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얘는 마이너스 18승 쿨롱이 난다. 조심해. 20개가 모여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 X원자는 양성자 20개가 있는 원자 번호 20번 칼슘이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자, 여기에 자, A라는 원자와 B라는 원자와 자, C라는 양이온이 있습니다. 이때 기역, 니은, 디귿 요렇게 나와요. 그때 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5 여기 6 그다음에 여기 얼마나 할까? 12 여기는 얼마나 할까요? 11 10 여기 12 이렇게 갈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기역, 니은, 디귿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요 A, B, C의 정체를 밝혀라 라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뭘 이용해야 되느냐? 자, 잠깐 요 앞에 거 이거 지워도 되겠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요 지울게요. 요거는. 자, 요새는 요런 문제 유형이 많이 유행하는데, 그치? 이런 문제 풀 때는 자, 첫 번째 원자에서는요.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에서는 당연히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달라야겠죠. 양이온에서는 양성자가 더 많을 거고 음이온에서는 전자가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질량수라는 게 있는데 질량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문제에서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1이란 얘기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해서 질량수가 되는 거니까 그죠? 어떻게 돼? 양성자 수분의 질량수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오케이? 다시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는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같다는 거고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원자일 때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전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율이 1이다 나오면 이것도 무슨 뜻이야? 이것도 요런 뜻이라는 거죠. 양성자 대신에 전자를 쓸 수 있어요. 계속 같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양성자 대신에 전자수분의 질량수 하면 요게 2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것도 어떤 뜻이야? 그것도 요런 뜻이라는 거야. 됐나요? 저런 얘기 잘 알아두시고. 자, 일단 여기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A하고 B는 지금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을 거예요. 따라서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중성자 수가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누가 양성자고 누가 전자니? 누가 양성자고 누가 전자니? 자, 얘가 일가양이온이니까 뭐야? 양성자가 하나 더 많겠죠. 그러니까 11 얘가 양성자고 얘가 뭐다? 전자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문제. 이건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한 거야. 지금 설명하려고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 문제 나오는 내용들은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 요렇게 원자 구성 입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관련된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것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라는 거는 뭐가? 원자 번호는 같은데 뭐가? 질량 수가 다른 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거는 뭐가? 양성자 수가 같다는 거죠. 근데 질량 수가 달라진다는 건 뭐가? 중성자 수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양성자 수가 같으면 그죠? 자, 전자 수도 같을 거고. 그러니까 뭐가 같아?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지니까 뭐가? 화학적 성질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져? 물리적 성질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로 많이 드는 거는 보통 수소, 그 다음에 염소를 예로 많이 들고요. 얘네 말고도 탄소라든지 아니면은 산소 같은 것들도 우리가 예시로 잘 나옵니다. 일단 수소를 보면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에는 빅뱅 이런 거 할 때도 배웠죠. 그냥 수소가 있고 중수소가 있고 삼중수소가 있죠. 그래서 양성자 수가 원자번호 1번이니까 한 개씩 있겠지. 전자도 한 개씩 있겠죠. 그런데 중성자 수가 얘네 둘이 요렇게 더해서 질량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중성자가 0, 1, 2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염소가 있는데 자, 얘 원자번호 17번에 질량수가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죠. 이때 양성자는 17개로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도 17개로 같고요. 그런데 중성자가 몇 개? 18개, 여기는 몇 개? 20개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동위원소라고 하죠. 그때 여기에서 자, 화학적 성질이 같다! 비슷하다고 하면 안 돼? 같다! 라는 건 무슨 말이니? 수소를 가지고 물을 만들 건데 질량수가 1인 수소를 가지고도 물을 만들 수 있고요. 질량수가 2인 수소를 가지고도 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를 가지고 만든 물에 끓는 점이 우리가 잘 아는 100도씨예요. 그럼 요 중수소를 가지고 만든 물은 물은 어떨까? 끓는 점이 얘보다 높아져요. 밀도도 더 커져요. 해서 요렇게 밀도라든지 끓는 점 같은 거 이거 몇 도인지 나도 몰라도 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리적 성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동위원소에 대해서 볼 때 그럼 염소는 우리가 원자량을 얼마라고 해야 되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죠. 이제 그 얘기 잠깐 봅시다. 지우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건데 평균 원자량과 그 다음에 평균 분자량에 대한 얘기를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평균 원자량은요. 원자량에다가 비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뭐예요? 염소 얘기죠. 그래서 염소가 있고 염소 원자 번호가 17번인데 그죠? 얘 질량수가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요. 자, 이때 얘 원자량을 35라고 하고요. 얘 원자량을 37이라고 합시다.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얘 원자량을 35, 원자량을 37이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얘가 존재하는 비율이 75%고요. 4분의 3이죠. 얘 존재하는 비율이 25%,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구해봅시다. 어떻게? 자, 35짜리가 75%, 37짜리가 25%, 그래서 얼마로? 100으로 나눠라. 아니면 35짜리가 4분의 3, 37짜리가 4분의 1이 있죠? 하여튼 구하면 얼마 나온다? 35.5가 나오고 요 35.5가 뭐가 된다? 이게 평균 원자량이 된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계산하는 거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가끔가다 거꾸로 구할 수 있지. 문제에서 만약에 얘를 알려주지 않고 자, 얘네 평균 원자량이 35.5다. 그럼 얘는 몇 퍼센트, 얘는 몇 퍼센트 있는 거니 거꾸로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다라고 하면 얘를 얼마? 그쵸? 전체 합쳐서 100%니까 100-A%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 한번 보면 자, 35 곱하기 A 플러스 37 곱하기 100-A 나누기 100 하면 이게 얼마? 35.5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넘겨서 계산을 하면 여기서 A가 얼마? A가 75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자,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 여기가 37, 여기가 35, 그죠? 요 중간이 36. 그럼 평균 원자량이 35.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5.5, 그죠? 그러면 자, 여기 35.5에 요 위에를 누가 35가 가져가고요. 요 밑에를 37이 가져가면 돼요. 어떻게? 위에 거를 밑에 거를 위에가 이렇게 비율로 해서 가져가면 이거 전체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분의 3, 여기가 4분의 1이죠? 칸수로 따지면 그래서 35가 4분의 3, 37이 4분의 1. 뭐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그죠? 그래서 뭐 요렇게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자,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지울까요? 자, 이번에는 자, 평균 분자량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평균 분자량에 대한 얘기는 잠깐만.